그러니까 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다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기서 보고 있겠네. 저 화면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이거 비싼 돈을 학원에 내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를 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그게 큰 거예요. 혼자서는 공부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자꾸 흐트러지니까 주기적으로 학원에 나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막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공부 억지로 하려고 지금 끌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끊어놓고는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빠지고 싶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영수학원이라고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을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때는 시골에 학원이 없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영수학원을 열어갖고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또 그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막 이제 보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더 적었을 것 같은데 어릴 적으로 봤을 때는 반 정도 되는 학원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나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하루는 영어, 하루는 수학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수업했나? 근데 완전히 스파르타식이에요. 영어는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오는 거예요. 단어 따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는 거 시키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시험을 보고 오는데 여기서 앉아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 그래서 영어를 불러줘. 쓰라고. 한국말 불러주지. 단어가 기억 안 나서 예를 못 들겠네. 그럼 여기서 쓰잖아. 그럼 통과. 못 쓰면은 바로 그냥 또 해. 그러면 10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암기하는데, 암기 안 해오면 옆에 섰다가 암기 못하는 순간에 바로 그 경찰관들이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걸 구해와가지고 머리통 가운데를 한 시간 반 동안 초죽음 상태예요. 긴장 상태.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예,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교로 왔는데 서울로 전학 왔거든요.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오니까 성문 기초 영문법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뭔지 몰랐거든요. 서울 왔는데 애들이 이제 기본 영어. 성문 기초 영문법 빨간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 영어 있고 종합 영어가 있는데, 기초 영문법하고 그 다음에 기본까지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놀라웠지. 근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아니구나. 학원 다닐 때, 한 달을 빼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 겨울 때. 왜냐? 맞으러 가기가 싫은 거야, 이제. 날씨도 춥고. 하루 빠졌어. 숙제도 안 했으니까. 그 다음날 또 못 가요. 그래서 한 달을 빠지니까 전화 오더라고. 저는 빠졌는데 집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나와. 학원 간다고. 그 밖에서 끝날 때까지 덜덜 떨다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학교 오고 그랬다니까. 한 달을. 그게 무슨 짓이요? 철이 없던 거지. 그냥 맞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싫고 이래도 그냥 나가면 또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지.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 나온다고 누가 머리를 때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등록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 기준까지 했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오케이. 여기. 자, 여기 보면 등록 신청할 때 보면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증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법인이고, 사람도 아니지만 법인.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할 것이에요. 그래서 등록이 되면 공인인증사인 개공이 되고, 법인을 차려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인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시든지 아니면 법인을 차리셔야 돼요. 자, 어디 있는가 막 궁금해서 찾고 있는 거죠. 본능이에요, 본능. 가만히 계셔요. 나중에 가서 이제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금방 설명드리고. 2명만 신청 자격이 있는데,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소속 공인인증사는 공인인증사입니까?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인증사에 들어가죠. 공인인증사의 범위가 더 넓은 거. 근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인증사에서는 소속 공인인증사가 빠져요. 맨날 이것 갖고 출제하는 거예요. 왜냐? 소속 공인인증사가 등록 신청하게 만들어 놓으면 소속 공인인증사가 등록이 돼버리면 개업 공인인증사가 돼서 소공인체 개공이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이 이쪽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자기 사무실을 별도로 오픈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버리면 한 번은 소공으로 근무하고 한 번은 사장님으로 근무한다는 뜻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소공으로 근무하면 한 사무실에 근무해야 되고, 자기가 중개업소 사장님으로 오픈했으면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지 딴 데 소공으로 일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소공인체 부동산 사장님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두 군데 중개사무실에서 동시에 적을 두고 일할 수 없다고 법이 돼 있어요. 만약 동시에 적을 두고 두 군데 근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소공인체 제 사무실을 또 차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소공으로 일하면서 그 중개 사무실에 관련된 매물 정보를 빼오겠죠. 매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망치는 거잖아요. 이쪽은 망치고 자기는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일하면 정보를 반드시 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어요. 소공이 등록 신청을 하려면 관둬야 돼. 관두면 요게 돼요, 공인인증사가. 이거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외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등록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한다 그랬을 때는 노원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그리고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안내를 합니다, 문자로. 갖고 오는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했다고 하는 임대차 계약서 4번,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자격증은요, 제출하라고 그럽니까? 자격증? 안 하죠? 왜 그래요? 등록 신청을 받은 요 노원구청에서 시도지사한테 등록 신청한 사람이 A다 그러면 A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요청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등록이 되려면 자격증을 따고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째 시간에 배울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결격자 아니어야 되면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춰야 오픈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는 낼 필요가 없어. 알아보니까. 그러면 등록하려면 이거 이외에 이런 거 갖춰야 되고, 또 요거 갖춰야 돼. 이것도 등록관청에서 법무부 이런 식으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해요. 전과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결격자 아닙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구비서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실, 사. 요 사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 같은 경우 어떤가? 외국 사람도 똑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자격증.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신청해도 등록관청이 시도의사한테 증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봐. 여기 스미스 씨가 신청해도 확인해본다고.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필요 없지. 근데 요거 필요해요. 이건 필요해요. 차이점이요. 왜냐하면 신원조회가 안 돼. 스미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외국 사람일 때는 서류가 늘지요. 자, 문자로 안내합니다. 오실 때 가져오라고. 이렇게. 등록관청에다 신청하는데 등록관청은 어디냐 그러면 시군구청이에요. 만약에 노원구에다가 사무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두려는 지역이 기준이에요. 살기는 도봉구에 살아. 노원구에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셔야 되겠다? 노원구청장. 주소는 도봉구에 살더라도. 사무실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고양시가 있는데 일산 동구, 덕양구 이런 게 있잖아요. 고양시에. 이렇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구가 없으면요. 시장이라. 봐봐요.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저 화면에 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시잖아. 구가 없을 때는 무조건 시장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안 돼. 고양시장 등록관청 안 돼. 구가 있으니까 고양시에. 의정부 시장은 등록관청이 돼야 안 돼요. 의정부 시장. 되지. 왜요? 의정부에 구가 없잖아. 구가 없으면 시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 이렇게 쉬운 게 없어. 그럼 제주도에다가 사무실 오픈하려고 해.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우리가 가보고 싶은 제주도. 응? 제주도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고 두 개 있죠? 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한다. 사무실 차리려고 해. 그러면 등록관청 어디? 서귀포시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라니까. 구가 있어버리면 구청장. 여기 노원구는 노원구청입니다. 안 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심사해서 등록을 시켜주는데, 등록에 통지인데, 등록됐다고 알려준다고. 근데 기준은 등록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를 법에 따르면 7일 이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서면 통지하게 돼 있어요. 등록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나중에 신청을 하잖아요. 사전에 안내를 받고, 전화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청했죠. 그러면 등록증 언제 찾으러 오라고 문자 옵니다, 문자. 그게 뭐라고요? 서면 통지야. 문자가 와, 이렇게. 요새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공무원들 친절하고요. 서면 통지.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보험에 드셔야 돼. 중개사고 낼 수 있거나 하다가 중개사고 낼 수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놓으시라.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종류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 들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에 들은 방법도 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이 공제예요. 이 협회 공제 가입해도 돼요. 근데 이 보험이 조금 싸요.
1년치 보험료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이제. 근데 여기가 조금 싸, 보험이. 그러니까 보험 드는 인구가 좀 느는 것 같아, 옛날보다. 옛날은 거의 다 협회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험이 들어놓으면 관청에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뭘 줘요? 등록증을 줘요. 근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등록 신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해놔요. 그러면 보증 설정된 게 확인이 되면 찾아가라고, 이거 찾아가라고 문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요. 근데 법적 순서는 등록시켜주고 나서 보험에 들면 드디어 등록증을 걸고 영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등록증을 줄 때는 보험에 든 거, 보증 설정된 게 확인하면 즉시 줘요. 이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교부해요. 요것만 확인되면 바로 줘. 지체 없이. 등록의 통지는 며칠 걸리는데요? 7일.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여기까지가 3, 4일 내에 끝나버려요. 바로 됩니다, 등록. 뭐 등록증 걸고서 영업 개시. 다만 법적으로는 일할 때 찍을 도장은 사전에 다 등록시켜놔야 되는 거죠. 도장 등록. 그러니까 영업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영업 개시. 이건 격가지입니다.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협회에서, 등록관청에서는 매달 협회에다가 요번 달에 이 암흑에, 김암흑에 이런 식으로 몇 명의 사장님이 등록했습니다. 나무 암흑에 등록했습니다 하고 명단을 통보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해줘요. 이걸 왜 통보해주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속은 이걸 거예요. 이렇게 통보해주면 이 사람들 명단을 갖다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 들 때 보험 들으라고 문자 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요즘도 문자 와요. 협회 쪽에서는. 보험 그쪽보다는 협회 쪽에서 문자가 많이 오지. 보험, 보증 설정, 공제 가입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거의 협회 회원으로 가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지. 자, 여기까지를 갖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교재는 어디냐면 67페이지? 67페이지부터 밑으로 긋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등록 신청자 나와 있을 거예요. 가로 1번에 등록 신청권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요거 밑줄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소속 공인인증사는 포함한답니까? 제외한답니까? 제외. 거기가 핵심이고 그 말을 풀었었으면 소속 공인인증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등록관청은 어디냐? 그러면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 특히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가 없을 때 시장을 얘기한다 하는 게 써져 있죠? 자, 넘기시고. 저기 69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에 박스가 바로 제출 서류입니다. 요거요. 제출할 서류인데 제출할 서류 기억번에 보시면 신청서는 적어내겠고 그래서 신청서는 적어내는 거니까 별거 아니고 니은번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제출에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로 안에 거 빼고 읽은 거예요. 다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은번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때 사자 둘째 줄 끝에 사자의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 사무소 확보 서류다. 이렇게 줄여서 기억할 때는 사무소 확보 서류다.
자, 근데 가로 안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오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준공이 떨어진 경우. 근데 아직 대장은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있었죠, 지금? 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원칙 예배 빨간 거 예배 대장은 아직 없지만 준공이 떨어졌을 때 그 경우죠. 오케이. 그랬을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내라. 이거 2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디귿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내시라. 실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자, 근데 올해 시험에 처음 나온 게 그 뒤쪽입니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실무교육을 맡아서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죠? 이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대표적인 경우가 협회입니다. 협회. 그러면 협회가 실무교육 우리 보통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때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구비서류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올해 시험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조문이 개정돼서 들어온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올해 처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여권용 사진을 붙여야 되겠다. 사진. 여권용 사진은 조금 큰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등록증에 붙이려는 사진입니다. 등록증. 응? 자, 미음번 다음 페이지. 미음번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이렇게 나왔죠. 외국인의 동그라미. 외국 사람일 때는 서류가 하나 추가됩니다. 동그라미 A번입니다. 자, 개업 공인인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거기만 딱 밑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결격자 아님을 증명한 서류가 추가 서류로 들어가야 되겠다. 끝.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에. 2줄 밑줄 긋고.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 요금 뭘로 정해요? 누가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노원구 조례. 이렇게 돼요.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람이 등록 기준을 구비하고 개업 공인인사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7일 종별에 따라서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와 공인인사인 개업 공인인사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한 사람한테 어떻게 통지하죠? 서면 통지. 서면에 동그라미 문자 온다고 그랬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 뒤에 하는 게 지금 칠판에 있는 요거요. 빨갛게 써진 거. 보증 설정. 가로 4번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보증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가로 5번 등록증 줍니다. 특히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시고 등록관청은 밑줄 긋습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갖다가 언제까지 줘라? 지체 없이 교부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면 등록관청의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라고 써진 게 이겁니다. 이거 기억까지 해당되는. 그래서 2줄을 밑줄 긋습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매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통보해줘라? 중개사 협회 통보해줘라. 그 2줄 밑줄 긋고 끝.
그리고 밑에 있는 참고로 되어 있는데 별표를 2개를 하시고 지금은 공부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예제 문제가 있죠. 그 위에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적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시군구청이죠. 등록관청이죠. 근데 기준은 주된 사무소에 있는 곳이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만약에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 노원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돼요.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도봉구에 있고 강남구에 있고 막 그래도 다 등록관청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사무실 여러 개도 주된 사무소가 기준. 2번 대표자가 공인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 만들려면 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대표자가 공인인회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필수. 2번 맞죠?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법인 대표자처럼 분사무소를 맡아서 할 사람입니다. 이거 아직 진도 안 나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대표자는 증이 있어야 되죠. 책임자는 증이 있어야지. 분사무소에서 사장님 누구? 책임자. 일반적으로 주된 사무소에서 사장님은 누구? 대표자. 역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책임자도 증이 있어야 돼. 대표자도 증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맥락. 3번이 틀린 거지. 4번 소속 공인인회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렵다고 해서 4번도 여러 번 나온 거라고. 쓸 수 없이 많이 나왔다.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신청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 통지한다. 7일 안에 서면 통지하는 거죠? 오케이. 73페이지에서 가로 2번 큰 별표 쳐두시고 넘어갑니다. 이거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읽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 77페이지 가시면 결격사유 나옵니다. 자, 77페이지 딱 펴두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개사법은 이해를 해서 맞추는 그 부분이 한 70%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듣고 암기할 사람 하나도 암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7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고. 거부할 수 없다고. 그게 한 30% 돼요. 우리 암기 안 하고 그냥 시험 봐가지고 학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담이 덜 할 텐데. 근데 모든 과목이 다 암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과목도 이해는 70%인데 암기해야 되는 게 30%가 있다. 근데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암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행정처분이나 벌칙 암기사항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고통스러워하죠. 이건 보니까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 근데 이런 암기사항을 100%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있느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기를 조금씩 해가셔야 되는데 암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드시고 시험 보실 때까지 꾸준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암기하는 내용들만 제가 이제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 가면 메뉴가 하루 한 문제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위에 보면 옆에 암기장이라는 게 2개 있어요. 이렇게 2개 메뉴가. 이 암기장에 지금 올라간 게 17개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요걸 40개를 먼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암기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가기 쉽잖아요. 밴드는 들어가셔서 암기장 누르셔가지고 하루에 한 몇 개씩이라도 암기를 해보시라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시간 투자 이거 뭐 해봤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하는데 뭐 5분도 걸리겠어요? 안 걸리잖아요. 또 잊어먹으시면 돼. 반복이에요, 반복. 암기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문제는 지금도 이제 하루에 한 문제씩 올려가지고 지금 15문제나 올라갔을 거예요. 하루 한 문제 밑에 해설 있고 그런데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응? 1분이나 걸릴까? 막 밴드에 막 거기에 막 올인해서 투자하시라는 그런 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한 5분? 어차피 여러분 공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수업 끝나면. 공부해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 내서 그거 하시고 10분 이상 하시면 안 돼. 응? 나중에 이제 시험 막바지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자해서 하루에 한 문제하고 암기장 여기 나온 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막 하면 너무 힘들어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지. 예? 그거 활용해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결격사의 부분이 나와요. 설명드리고 밑줄 긋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기 나온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 배제 사유야.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해도 오픈이 안 돼요. 이 12명이에요. 12명. 이런 사람들은 취직을 하려고도 소공이나 보조는 취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이제 사무실 오픈했다고 해도 나중에 일하다가 지금부터 배우는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취소, 등록 말소 사유가 돼서 쫓겨났다. 나중에라도. 취직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취직한 이후에 만약에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해고 사유야. 그 왜 그래요?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왜 배제시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피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사유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교재에 막 길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가 12명인데 12가지인데 5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자, 민법 시간에 제한 능력자로 들어보셨어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남이 대신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죠.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우견이라고 피성년 우견이라고 이런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근데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9살이 안 된 사람이. 그러면 몇 살부터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19살이 안 됐다고 그러면 미성년자라고 한다니까. 19살부터 미성년자예요? 18살은 미성년자 맞습니까? 네. 17살, 15살. 제 기억으로는 제가 15살 때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벌써 어른이 됐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둘째도 15살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16이잖아요. 그런데도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15살이니까 저는 다 컸다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미성년자죠. 응? 19살에 어떻게 되냐고 19살은 이게 성년자예요. 성년자. 지금은 전부 다 만 나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19살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생일이 안 지났으면 18이고 생일 지났으면 19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생일 가지고 따지는 거 이제.
그래서 19살부터는 성년자가 돼서 결격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옛날로 치면 우리는 전부 다 만 나이로 세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알아두실 거. 19살은 성년자예요, 성년자. 대학교 1학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한정 우견인, 피성년 우견인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정도 차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치매 노인분이세요. 그렇죠. 진짜 언제나 우리가 걱정되는 건 진짜 그 치매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요새는 진짜로 자꾸 이제 뭐라고 그러죠? 건망증이랄까 이런 게 심해지니까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돼. 그래서 피한정 우견인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피성년 우견인은 판단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완전히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뒤를 봐주죠? 그 봐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후견인 되죠.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롯데 신격호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 됐었어요. 이건 이제 판사가 봐가지고 땅땅땅 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인가 이 가족들이 이렇게 법원에 모시고 가서 우리 아버님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중개업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 더 심한 거지. 치매 상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세부된 내용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사람이 결격자구나. 제한능력자 할 때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피특정 우견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뒤를 봐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판단 능력은 다 있어요. 보통 정상인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잘 몰라. 그래서 그 업무만 예를 들어 전문가한테 뒤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특정 후견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피특정 후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특정 업무만 잘 못 보는 사람. 제가 진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런 거. 이거 잘 못해. 그래가지고 특히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뭐 어떻게 아무것도 어쩔 때는 자판을 치는데 자판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루 종일 못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전화를 겁니다. 제 아는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만들고 막 이런 사람 전화해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원격으로 막 와가지고 막 뒤져줘.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막 그래. 응? 그러니까 그런 특정 업무만 서툴러. 그거 빼고는 뭐 대충 뭐 할만해요. 이런 사람을 비특정 후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이건 일반적인 능력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격자 아니다. 2번이 나오죠. 2번이나. 자, 여러분 교재 미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미성년자 남았죠. 첫 줄에다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9살은 성년자라 이 말이에요. 19살이라 딱 동그라미 쳐서 여기다가 뭐예요? 성년자. 그러면 19살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18, 17, 16, 15, 요게 미성년자라는 뜻이에요. 18부터.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제목만 딱 밑줄 긋고요. 내용까지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피한정 우견인, 결격자구나. 치매 노인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오른쪽에 가면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로 피특정 우견인은 결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특정 우견인은 밑에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가 있다. 피특정 우견인은 수공이 될 수 있나요? 네. 보존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8페이지 가로 3번 피성년 후견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도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이 돼 가시니까 두 분이 뭐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조금 그래도 낫긴 한데 언제나 이제 걱정돼요. 이제 80대가 넘어가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그죠? 저는 그래서 뭐 했냐면, 간병인 보험에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게 유행이라며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험 설계사가 막 들으라고 해갖고 7만원짜리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뭐 이렇게 간병인 쓰고 그러면 그 비용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늙을 때는 자식이 우리를 돌봐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자기들 살기 힘들 테니까. 씁쓸한 거죠, 사실은. 자, 파산자 봅니다, 이번에는. 파산자는 빚이 많아갖고 그냥 깡통 찬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빚이 많으니까. 배째, 손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못 갚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 안 갚아, 못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날벼락이요. 받을 돈을 갖다가 잘못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손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넣고 판사가 파산 선고를 때려줬을 때 그때부터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파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사받아야 돼. 파산 신청을 넣어서 심사받아갖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진짜 없는 걸 따져가지고 없다고 치면은 안 갚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갚아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파산을 꿈꾸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저 공무원 강사인데, 그 사람 그 강의하는 것도 뭐 잘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긴 합니다만은 강의를 떠나서 그 사람이 빚을 20억을 졌었대요. 학원 하다가. 그랬는데 그 20억 갚을 돈이 없대. 다 뭐 자기 누나도 뭐 보증서 주고 해서 다 그랬었는데 노량진에 와가지고 강사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1년에 그 정도 돈을 벌걸? 전 아무개라고 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강사예요. 근데 뭐가 더 훌륭하냐면 그 빚 가운데서 파산 선고 안 하고 자기가 그거 갚겠다고 미안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포를 단신 서울 올라와가지고 강사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빚 다 갚고 지금은 1년에 그렇게 1년에 그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지라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보통 그 정도 되면 그냥 파산 선고하고 못 갚고 이렇게 하지. 그때 하는 게 파산 선고예요.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때 갚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요. 자살하거나 빚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두 번째는 약간 성격이 괄간한 사람은 칼 들고 강도질로 나서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그게 사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응? 그렇게 되는 게 사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무슨 도움이 돼. 파산제도 좋은 제도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해야지 사회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빚이 이렇게 많아진 게 단순히 그 개인의 책임뿐이냐 이거야. 이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늘고 빚 많이 생기는 그걸 가만히 보면 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래요. 나라 경제가 호경기죠. 그러면 빚진 사람이 줄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빚을 진 것이 개인 책임이 있겠지 없다는 건 아니야. 사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국가 책임도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 파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막 활용해 먹잖아요. 이걸 악용을 하잖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 빼들어 놓고 나 못 갚아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비판받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판사들이 좀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응? 맨날 술만 먹고 그러지 말고. 좋은 제도예요. 근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를 딱 받게 되면 그 순간에 로또 복권이야. 아까 20억 빚이었어. 그럼 뭐야? 20억짜리 로또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니까
대신에 이제 불이익이 엄청 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호떡 팔아야 돼. 호떡. 그거 팔아야 된다고.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근데 언제까지 되느냐? 보통 길면 10년이에요, 10년. 죽을 때까지 파산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길면 한 10년 정도 돼. 10년 되면 자동으로 복권시켜줘요. 좀 더 빨리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어쨌든 자기가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돈 벌어갖고 빚을 갚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직업을 못 가지지만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 파산자가 뭐 학원 강사는 못 된다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건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간에 빚을 갚잖아. 그러면 이제 복권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면책결정이라고 있어요. 요새 보면 가끔 보면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이 선고 받자마자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꽤 받더라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된 거예요. 그 사람 왔다지 왔다. 빚 안 갚아도 돼. 너 정상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면책결정 받은 사람은. 결격자 아니에요.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 없는 결정을 받은 거예요. 복권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파산자 그러면 선고받고 복권되기 전 요게 파산자예요. 결격자예요. 근데 회생이라고 있어. 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인데 빚 많은 사람인데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손 들어버렸죠. 이 사람은 손을 반쯤 든 거야. 빚의 전부를 갚지는 않지만 탕감을 받아가지고 깎아서 일부를 갚아요. 그리고 다 갚으면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이니까 파산 선고 받은 사람과 똑같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빚을 갖고 있는. 근데 다 갚지 않고 좀 깎아서 갚을 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현수막에는 파산, 회생이 같이 붙지만, 그죠? 그것도 이제 또 이용해서 또 돈 버는 사람도 있죠.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몇십만 원씩 받아가면서 잘 해주고, 빚 안 갚아도 되는 걸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교재에서 밑줄 긋고 쉽니다. 가로 4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안 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제목에 파산자, 제목만 필요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개인 회생 신청한 자이거나 이렇게 나왔죠. 개인 회생 위에다가 X를 딱 쳐버리시고, X는 무슨 뜻이냐? 글자 위에다 X를 치시고 결격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용불량자 나왔죠. 신용불량자도 글자 위에다 X를 딱 치시고 결격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격자인 양반은 누구? 파산자. 이 사람뿐이요. 자, 쉬었다가 이제 가로 5번부터 하겠습니다.